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여러분들, 하여튼, 심심한 위로의 말씀부터 드려야겠네요. 예, 좀 힘드시더라도, 나머지 8개월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 붙으면 모든 게 다 잘 해결될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8개월 동안 좀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지금 이제 첫 단추니까는, 이제 오늘부터 민법 시작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일단은 4개월 동안 이제 그죠? 공부를 안 하고 쉬었으니까 그 재학생들은 12개월 하는 걸 여러분들 8개월 해야 되니까 그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학생들이 아무래도 저기 합격률이 높은 현상이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8개월을 12개월처럼 해야 될 거예요. 8개월을 12개월처럼. 예, 그래서 하여튼 저랑 이번에 같이 공부하시게 된 분들은 어떻게든 합격을 시켜 드려야 되는 게 저희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강의 계획 일단 간단히 개관을 하면요. 강의 계획서에서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뭐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민법, 민소, 상법 해가지고 사례형, 선택형, 기록형 해서 저기 다 합쳐서 끝나면 한 6월 첫 주에 끝나는 것 같아요. 6월 7일인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7월, 8월 해가지고 현공 마치고 그래서 최소한 8개월 동안 그죠? 한 3회독 이상은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지금 예년에 비춰보면요. 항상 이 기본 강의 끝나면 8월이고 그 다음에 진모 끝나면 11월이고 이러니까는 나머지 한 달 동안 어떻게 대충 해서 전 보러 가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충실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도 붙는 사람 많지만 떨어지는 확률도 좀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여튼 전체 다 선사기를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침 8시 반부터 이제 1시까지인데 한 12시까지는 기본 이론을 하고 1시까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 오늘 교재 사례집은 내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사례집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사례하고 이제 기출문제 중에 중요한 거를 한 번씩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거는 이제 사례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례풀이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례풀이 구조 틀을 짜는 연습을 좀 철저히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기 이틀에 한 번씩 이제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개별 첨삭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 2인원이면 어느 정도 개별 첨삭 다 한 두세 번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실력이 좀 많이 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오후에 이제 2시부터 그러니까 30분까지 해서 이제 요 선택형을 같이 그냥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여러분 말 그대로 이건 선택이죠. 여러분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년에 비춰서 여러분들이 선택형을 지금 12회 잡았는데 혼자 12회 동안 선택형 하려면요. 이것도 하세월이에요. 뭐 그냥 시간 제가 막 풀어나가서 그 다음에 이것도 선택형도 풀이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 풀이 구조를 대입시켜가지고 이 선택형도 풀이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하면 다 할 수 있도록. 근데 분명한 거는 기본만 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형 하는 게 제가 보기엔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풀자 저렇게 풀자 이렇게 하는 거를 짜는 거하고 혼자 공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거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물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데 이거 하면은 복습할 시간이 부족하죠.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여러분 밥 먹고 한 7시부터 복습을 한다. 그래서 이제 할 때 결국은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는 이 기본서죠. 지금 찝. 단권화된 찝을 가지고 지금부터 말한 대로 3에서 5회독 정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사례를 읽고서 아니 기본 강의 당연히 하죠. 1회독 하고 사례를 읽고 여기다가 부족한 거나 그런 것도 구조 같은 걸 간단히 써놓는 거 2회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선택형을 해서 여기 지문 중에 아는 거는 뭐 그냥 당연히 아는 거는 빼더라도 잘 모르거나 여기만 여기 기본서는 없고 선택형만 있는 거를 집어넣는 작업을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거만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기도 힘들고 지금 마음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힘들 때인데 이렇게 하면 요것만 해도 어느 정도 회독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에 복습을 해서 이쪽으로 단권화로 몰아간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전날 이제 본시험 이제 곧 오잖아요. 그죠? 시험 전날 1회독을 무조건 해야 돼. 전범위를. 그러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고득점이 아니라 합격 점수죠. 최소 합격 점수. 이렇게 되면 합격 점수는 거의 얻는 것 같아요. 선택형이든 사례형이든 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걸 목표로 해서 이래독이 안 되면 좀 힘드니까 이걸 목표로 해서 한다. 나머지 과목도 다 똑같고 현공도. 그래서 지금 민법, 민사송법, 상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정도만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으면 한 40일 정도죠. 40일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스타트는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한 12시쯤?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또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딴 생각 안 하고 공부만 하게 될 테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기본 강의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에 이렇게 되고요. 선택형은 월, 목, 월에서 목요일까지.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토는, 여기 이제 요거는 토요일까지 하고, 여기는 금토는 저녁 때죠, 저녁 때. 7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기록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기록도 뭐 청구 취지하고 청구원인 기재대 같은 거 연습을 하면서 결론은 여기 이제 찝에다 넣는 거죠. 이렇게. 여기 뭐 하면서 이게 특이한 게 하나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독 정도를 뭐 회독은 뭐 형식적이겠지만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강의만 들어도 어느 정도 익숙해질 거예요. 저기가 공부 민사법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2일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시험은 사례 시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례 그러니까는 쪽지 시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하루는 사례 시험 해가지고 1시간 정도 1시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쪽지 시험은 그냥 30분 요거는 8시부터 9시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요거는 정규대로 8시부터 8시 30분까지 해서 이거는 이제 판례 여러분들이 한 하루에 중요 판례 해가지고 한 10문제 안쪽으로 5개에서 10개 정도에서 중요한 판례하고 키워드 외우는 그죠? 키워드 외우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답안지는 이게 현출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사례 부분을 그러거나 기록을 보면은 이 키워드를 나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암기가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는 사례 풀이 구조를 철저히 연습을 해가지고 어떤 시험이 나와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매일 또 한 회독씩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그냥 이번 기회에 한 40일 정도에서 한 5회독 정도를 어쨌든 하여튼 눈도장은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계속 똑같은 쟁점 그러니까 한 진도 범위 내에서 오늘도 하면은 중요한 쟁점이다 하는 거는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안 그러고 이거 지금 기본 이론만 쭉 따라가서 그냥 책만 읽고 딱 덮으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례도 풀고 선택형도 할 땐 또 새롭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능력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책은 요거 이제 찝하고 그다음에 사례집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선택형은 지금 여러분 책 교재 나갔죠. 이건 오후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선택형 해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재는 지금 그래서 찝하고 사례집하고 선택형 그다음에 노트요. 노트는 간단하게 참조를 하는 정도 해서 같이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진도는, 민법은 지금, 결국은 보면은, 대부분 채권하고 물권에서 거의 80%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례도 그렇고, 저기, 뭐, 다 대부분. 그죠? 사례, 선택형, 기록형.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부터 좀 철저히 하게 해요. 이거부터. 그렇게 하고, 민총은 실제로 양은 많은데, 출제되는 건 낮단 말이에요. 민총하고 친상. 친상은 지금 올해도, 사례형에서 뭐, 간단하게 나왔고, 뭐, 선택형에서 한 2문제, 민총도 그렇죠. 몇 프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채권하고 물권을 확실하게 띄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걸로. 나중에 민소법도요. 나중에 민소법도 기판력하고 상소, 그 뒷부분이요. 청구, 복수, 다수당사자. 이쪽 부분도 빨리 떼버리고, 나머지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민법이니까, 민법 진도는 지금 여러분들 본 대로, 거기서부터, 채권부터 들어갈 거예요. 채권부터. 그렇게 하고 선택형도 저기 강의 계획서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채권부터 쭉. 그래서 이거랑 맞춰서 하도록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계속 누적적으로 반복해서 강의 듣고 복습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일은 저기 사례 첨부기 진도가 별로 안 났으니까 모레 정도 사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 첨삭을 이제 돌아가면서 한 2-3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시험 보고 채점 나오면 다음 주부터 좀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전체 강의 계획은 이렇게 할 거고,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또 그리고 지금 실제로는 이게 지금 4시간 반으로 18회인데 이게 지금 1시간 반 정도 연장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학원 강의 계획서는 25회 분으로 26회 부분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항상 매년 부족하니까는 좀 여러분들 이걸 감안해 가지고요. 중요한 거 위주로 그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찝에서요. 이제 그리고 찝도 올해는 거기 본대로요. 이제 여러분들 책 다 보면은 작년까지는 기출 정지문 안에도 넣었는데 좀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어. 기출 문제 계속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책 기출 정지문은 따로 이렇게 뒤에 부록처럼 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을 해보세요. 그 기출 정지문 그렇게 하면 책을 읽고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다 찾아가면은 거기 목차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해당 부분 가서 연습하고 물론 선택형에는 기출문제는 거의 다 집어넣었어요. 물론 반복되거나 너무 똑같은 문제는 다 빼버렸는데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렇게 돼서 책으로 한 권으로 껴놓고 있으면 동일한 방식으로 민소법도 이렇게 나갈 거고 상법은 이미 나와가지고 이제 그냥 책에 안에 넣어놨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요 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책에서는 거기 102페이지고 그 다음에 드릴 노트도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확인하면서 그래서 거기 그것도 30페이지 부분 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또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질문 이렇게 와서 부담 갖지 말고 질문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서 그 합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이제 책 102페이지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거기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민사법은 하여튼 제가 항상 첫 시간에 하는 거지만은 민법 원고 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겨울 정도로 하겠지만은 이제 청구 근거 규정 그죠? 청구 근거 규정 하고 그다음에 항변 규정으로 돼 있다 크게. 그래서 근거 규정은 이제 채권적 청구권, 채권법이죠.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니지만 별개 법역이지만 이제 친상 근거로 한 거 그다음에 집행법 전부 추진 뭐 어쨌든 집행법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항변은 주로 민총에 있죠. 민총하고 채총, 채각 물건에 조금씩 들어가 있죠. 그죠? 채총, 채각에 제가 그다음에 물건 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거의 민총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죠. 민총이 항변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조를 짜는데 지금 채권법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서 그죠? 여기서 거의 7, 80% 이상은 나오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해놓는 게 저기 합격 점수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채권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또 이제 1월에 시험 봤잖아요. 그죠? 1월에 시험 봤는데 지금 5월이니까 이제 4개월 동안 갭이 있는데 지금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본시험 볼 때 이때 실력을 회복하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것도. 그죠? 지금 다 까먹었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그죠? 백지잖아요. 백지. 조금 남아있을 거고. 그래서 회복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빨리 회복을 해서 이 실력을 빨리 회복을 하고 플러스 그죠? 플러스 합격 이상. 그죠? 합격 이상. 이거 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대부분 100분율로 했을 때 60% 이상의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례든 선택이든 기록이든. 그럼 뭐 무조건 붙잖아요. 60% 이상이면. 그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50% 이하를 맞으니까 이게 자꾸 합격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한계가 10%밖에 안 되지만 요거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한 대로 해서 철저히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기초로 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뭐 진모를 하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제 여러 기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계속 제가 뭐 첨삭을 하든지 뭐 해서 해드릴 테니까는 하여튼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간에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채권법이다. 그래서 채권법은 일단 채권, 물권 다 이렇게 돼 있죠. 발목, 효, 변, 소 이렇게 발생, 목적, 세 번째 효력, 네 번째 변동, 다섯 번째 소멸, 이렇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인, 연대채무, 보증채무 이렇게 돼 있죠. 뭐 중간에 껴있는데 이건 맨 마지막에 하면 되니까. 이렇게 공통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채권하고 물권이, 그죠? 그 중에서도 여기 목적, 효력, 소멸, 변동, 여기가 채권 총론이고, 그죠? 채권 총론이고, 발생이 강론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전 범위에서도 채권 총론이 제일 어렵고 제일 많이 나오죠. 최다 출제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물건이죠. 그 다음에 물건 나오고, 그 다음에 채강 나오고, 이런 순서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렵고, 그죠? 그러니까는, 하는데, 먼저, 빨리,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목적. 그래서 목적에서 보면은, 이제 뭐 특정물, 종류물, 그 다음에 금전채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효력에서는, 여기가 이제 문제 밭인데, 체불, 최대, 채치, 그죠? 특정물, 종류물, 금전. 그죠? 특정물, 종류물, 금전. 여기 체불, 최대, 채치. 이 부분이 또 최다 많이 출제되죠. 그죠? 체불, 최대, 채치. 근데 변동은 채권 양도, 인수. 소멸은 변제, 상계. 그죠? 다 수위는 연대, 보증. 선택형도 그렇고 사례형도 그렇고 여기서 아마 최다 출제가 될 거예요. 그죠? 이게 다 어느 한 주제도 만만한 게 없어요. 여기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럼 요거 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맨 처음에 할 때 매매를 가지고 기본 구조를 짜놔야 돼요. 항상 매매를 가지고 기본 구조를 짜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갑이 매도인이다. 을이 매수인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매도 청약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 승낙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의사합치가 되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 그죠? 이렇게 매매 유효하게 성립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이걸 요건으로 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효과가 매도인은 물건의 인도 의무와 그 다음에 소유등, 부동산은 소유등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이렇게 매매대금, 그죠?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채권 채무가 있다. 이렇게 되고. 지금 이제 저 채권법이 이런 거 아니에요. 채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매매대금 채권, 을은 소유등 채권이 있고, 그죠? 이렇게 돼서 이거를 각자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청구. 그러니까 서로가 청구가 가능하다. 근데 이거를 불이행하면 채무 불이행이 생기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생겨서 채무 불이행으로 손배도 하고 해제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제. 이게 가장 기본 구조예요. 지금 채권법이 결국 매매 하나만 가지고도 다 되니까 결국 매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는데 이 구조 가지고 오늘도 아마 기본 강의도 그렇고 이따 선택형도 그렇고 이걸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직 가장 기본이요. 이렇게 유효해야지만 이게 된단 말이에요. 화살표가. 그래서 채권 채무가 있고 그 다음에 청구도 가능하고 채무 불이행도 되고 손배도 되고 해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거꾸로도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거꾸로 이게 청구나 채무나 손배를 할 수 있으면 매매는 유효하다. 이렇게도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았죠? 그래서 채무가 있다. 청구 가능하다. 채무 손배 해제 일단은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매매가 만일 무효다. 무효면 다 반대죠. 채무가 없다. 그죠? 그래서 청구를 못한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무효면 채무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손배도 못하고 해제도 못한다. 이렇게도 하고 또 이걸 못하면 거꾸로 올라와서 무효다. 이런 식으로. 그죠? 위아래로 이렇게 딱딱 준비를 해서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또 좀 이따 뭐 선택형이나 사례형 풀 때 이거 구조만 가지고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한다. 이거 다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채권 채무 관계 나오잖아요. 채권 채무. 그죠? 그래서 얘는, 소유등 인도 채무가 있고 매매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얘는 매매 대금 채무가 있고 소유등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하기 시작하는 거다. 채권 채무를. 그죠? 별게 아니라 채권은 특정인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건 파트에서 나오는 게 이제 특정물 종류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특정물 종류물. 특정물 종류물. 그 다음에 여기 매매 대금. 여기서 이제 금전 채권이 나오고 뭐 외화 채권 나오고 이자 채권 나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문제 하는 거죠. 여기. 그죠?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는 뭐다? 그 다음에 물건은 특정물 종류물, 그 다음에 금전은 저기 매매대금에서 금전, 외화, 이자 이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정물, 종류물, 금전 이렇게요. 예, 그래서 가장 기본 구조로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럼 이제 체계로 가가지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들만 간단히 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102페이지에서 채권 관계, 그럼 여기죠, 채권 채무 관계. 그래서 이제 채권하고 채무, 뭐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니까, 그죠? 이건.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대로 주된급부, 이거는 뭐 기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알 것 같고요. 이건 종된급부, 부수적급부, 네 번째 이제 보호 의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된급부는 이거죠, 이거. 매매에서 물건인도 소유등, 매매대금 주는 게 이게 주된급부죠. 그죠? 주된급부. 그 다음에 종된급부는 뭐 차를 샀다 그러면 차에 뭐 저 설명서 같은 거 주는 게 종된급부고, 부수적급부는 그 차를 샀다, 집을 샀다 그러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알려주는 거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의무. 그죠?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부수적급부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안전배려 의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호 의무. 요 비교만 간단하게, 이건 뭐 사례는 나오기 힘들고 선택형으로 한두 질문 맞추는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책에서 거기 맨 처음에 안전배려 의무 나오잖아요. 안전배려 의무. 그 다음에 밑에 보호 의무 나오고, 그럼 차이점은 안전배려 의무는 그 개별 계약, 그죠? 개별적인 계약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숙박계약이나 노무계약이나 뭐 여행계약이나 그런 계약에서 채권자가 채무대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말하고, 이거는 보호 의무는 이거는 우리 약정채권 15개다. 그럼 모든 채무죠. 15개 모든 계약에, 그러니까 우리 약정채권 15개면 여기 모든 계약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보호할, 그죠? 채권자가 채무자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 계약의 내용이니까 이건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근데 보호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이런 모든 계약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느냐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부정을 하죠. 원칙적으로는 부정을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허용. 예, 요 정도 해서 기본 개념을 갖춰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 안전배려 의무부터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뭐 안전배려 의의는 여러분들이 거기 본 대로 주된급부 실현과는 무관하게 주된급부는 이거죠. 물건 인도 소유 등 매매 등 이런 것들인데 무관하게 채무자가 제공하는 장소 설비가 그 다음에 채권자의 접촉이 되게 하는 경우 거기 그것도 키워드는 채권자의 신체 안전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 신체 재산이에요. 안전을 배려한다는 특별한 계약상 의무 그러니까 특별한 개별적 계약 특별한 계약마다 있는 걸 말한다. 그래서 이건 부수적 의무예요. 부수적주의 의무를 말한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그 여권 하자 사례죠. 이게 이제 선택형도 나왔고 사례도 가끔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해 놓는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분석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거기 숙박 계약은 숙박이요. 호텔이나 여관. 거기 그 법적 성질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예요. 첫 번째.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근데 뭐 쳐놓고 그 다음에 거기 숙박업자는 통상 임대차와 같이 여관의 객실 관련 시설 제공 고객으로는 사용 수익할 의무. 이게 주된급부죠. 숙박계약의 주된급부는 당연히 객실 제공해서 사용 수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주된급부.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더 나아가 고객의 위험이 없는 안전하게 편안한 객실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그게 안전배려 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숙박계약의 특수성, 즉 모든 계약이 일반적으로 인정 보호 의무가 아니라 숙박계약이라는 개별 계약, 특수한 계약에만 인정되는, 그죠? 인정되는 그 특수성에 고려하여 신의 측상에 있는 부수적주의 의무다, 그죠? 그래서 안전배려 의무다. 라고 해서 숙박업자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했을 때는 불완전 이행도 내무치고 불완전 이행으로 체불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 줄친 부분 위주로 해서 좀 숙지를 해놔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선택형 사례형 대비를 해서. 그래서 하여튼 특수한 계약, 그죠? 특수한 개별 계약마다 개별의 계약의 내용이니까 이건 당연히 인정돼요. 당연히 인정.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의무. 그 밑에 이제 그럼 요거랑 비교해서 거기도 이제 일반 교과서적인 그 해석이 의의가 거기 채권자 채무자 일정한 사회적 접촉에 들어가서 채권관계 실현 과정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나오죠. 생명, 신체, 재산, 기타 이행이익과 무관한 일체의 다른 법. 그 기타 이행이익이 주된급부예요. 주된급부와는 무관한 일체의 다른 법익, 즉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15개 모든 계약이 인정되는 의무를 말해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로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그래서 거기 키워드 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자기 책임, 그 3대 원칙, 그죠? 사적 자치, 과실 책임, 자기 책임의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 밑에 줄 일방 당사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 보호문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만약에 사례 이론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키워드가 3개죠. 사적 자치, 과실 책임, 자기 책임 원칙.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쪽지션 같은 거 볼 때 그런 키워드만 쓰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그저 암기 이런 거 키워드 체크하고 일단 키워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안 되면은 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철저하게 계속 암기를 하세요. 물론 뭐 그냥 암기해도 금방 돌아서 면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암기하고 까먹고 언젠가 본시험까지만 암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본시험장에서만 생각나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시험 끝나고 다 까먹고 그러면 되죠, 뭐, 그죠? 그때까지는 아주 처절하게 암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 8법 다, 알았죠? 그래서 전 과목에서 여러분 하여튼 저 목표는 계속 얘기한 대로 60%를 맞는다. 그죠? 이걸 목표로 해서 계속 정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키워드 잘 체크하고 시험도 보고 그냥 계속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그렇지만 예외, 그죠? 예외적으로 거기 자기 책임 원칙 절대적이라는 거 할 수 없다. 그 제한이 거기 키워드가 신의성실 사회질서죠. 그로 인해서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신의성실 사회질서를 위해서 따라서 그때만 예외적으로 보험 위반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 예외. 예, 그래서 하여튼 그 판례 원문을 보면 굉장히 긴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최대한 줄여놨으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때 판례는 이제 카지노 사업, 요 판례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사실은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카지노 이용자
그죠? 이익을 위한 카지노 사업자 보호 의무는 인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원칙 부정이죠. 다만 예외. 거기서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 관한 주된 책임이 카지노 사업자에게 있다. 그리고 카지노 이용자 손실이 카지노 사업자 이익 기록되는 게 사회통행상 용인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주된 책임 그거하고 영업이익 기속 그런 것만 잘 체크해 놓고요. 그런 것이 사회통행상 인정될 수 없다. 이 정도 키워드만 체크하고 그럴 때는 보호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도 줄은 빠졌지만 한 체크해 놓고요. 예,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지만 하여튼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이렇게 하여튼 정리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물부터 그죠? 특정물, 종류물, 특정물과 종류물. 이거는 뭐 안 써도 여러분들이 일단 얘네들은 참 주관적으로 판단하죠. 사례 쓸 때는 이걸 꼭 주관적 판단인 말을 꼭 쓸 것. 그러니까는 사례 이제 좀 이따 연습하겠지만 주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건 특정물이다.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종류물이다. 특정물은 뭐죠? 매도인의 소지하고 있는 물건의 개성의 주안을 두고 매수하는 거죠. 매매하는 거고 종류는 수량과 종류로 그죠? 그래서 쌀, 맥주 뭐 이런 거 예. 이거는 건물, 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비교가 이제 객관적 판단,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대체물, 그죠? 대체물은 교환이 불가능한 거, 뭐 건물, 토지, 그다음에 교환이 가능한 거, 뭐 쌀 이런 걸 말하고, 그다음에 부대체물은 교환이 불가능한 거,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요 정도.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을 테니까 그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이제 논의의 실익이 이제 중요한데 오늘 조금 이따 하겠지만 물손 돼가지고 물건하고 손배 매매 대금 요거하고 이제 대상 청구 이 관계를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이따 할 텐데 이걸 왜 구별을 하느냐? 이제 이거는 나는 빼버리고요. 이건 다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이따 보겠지만 물건 멸실됐을 때 그 법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 강론 가서 자세히 하겠지만 이게 이제 처음에서 많이 나오는 선택이나 사례나 많이 나오는 그것 때문에 이게 논의의 실익이란 말이에요. 왜 구별을 하느냐? 논의의 실익은 물건이 멸실되거나 불능이죠. 이행 불능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를 법적으로 수험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특정물 먼저 특정물이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 나오면 특정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했죠? 그 다음에 도자기 뭐 매도인만 가지고 있는 도자기다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그래서 이제 특정물이다. 그럼 특정물 매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특정물을 매매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이나 토지 그죠? 얘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 이제 맨 처음에 선량 관리자 선관 의무, 그 다음에 현상 인도 의무, 인도 장소의 3개 정도가 쟁점이 되는데 선량한 관리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특정물 채권 예컨대 채권 그러면 여기서 참 그거 못해요. 그러면은 여기 매도인은 여러분들이 매도인은 물건을 인도할 채무자잖아요. 인도 채무자다. 그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돈. 그죠? 돈을 지급할 채무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둘 다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뭐를 기준으로 하냐? 우리 민법은 다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확실히 잡아놓으세요. 그래서 책에서나 판례나 법전을 보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채무자 나오면 이거는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알았죠?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알았죠? 그래서 얘는 물건을 기준으로 채권자예요. 그래서 이 물건이 해결되면 돈은 그 법리에 따라서 민법이나 그런 법리에 따라서 자동으로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면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거기 동그라미 책에서 1번에 특정물 채권의 채무자 이랬잖아요. 그러면 특정물 채권 뭐 예컨대 토지나 건물을 매도했다. 이랬을 때 채무자는 매도인이란 말이에요. 매도인. 따라서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그죠? 물건 인도.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사례나 선택이 나왔을 때 항상 계약 체결일, 계약일, 이행기, 그 다음에 인도일. 항상 이 3가지는 체크할 것 알았죠? 그렇게 해서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하냐 다 또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언제까지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본다면 인도할 때까지죠. 인도시까지 선량 관리자로서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그러죠. 선관주의로 보존해야 된다. 374조. 이때 선관주의 의무는 체불에서 요구되는 채무자의 과실의 판단 기준이다. 그래가지고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실이 있다고 그러고 귀책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했으면 과실이 없다고 그러고 귀책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선관 의무가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선관 의무에서 과실 판단 기준인데 우리 민법은 그 과실 중에 경과실을 원칙으로 하죠. 경과실. 그래서 경과실만 있으면 체불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경과실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했던 거니까는 자꾸 회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특정물 채권의 채무자의 선관주의 의무는 특정물 채권 성립 시부터 매매계약이죠. 성립 매매계약 시부터 인도시까지 존속한다. 그래서 인도시는 이행기가 아니라 인도시까지다. 이건 뭐 그죠? 이행기 인도시까지다. 이건 간단히 되겠죠. 선관주의 의무로 보관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상 인도 의무. 특정물에 관련돼서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일 때 그러니까는 채무자는 이행기 현상대로 물건을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컨대 계약 체결할 때 뭐 건물을 팔았다. 뭐 합격 법한 건물을 팔았다. 그죠?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이런 건물은 대부분 특정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특정물. 그런데 이행기 때 예컨대 여기에 이제 하자가 있다.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다. 그럼 이게 이행기 현상이잖아요. 그죠? 이행기 현상이다. 이행기 현상이니까 이대로 인도해도 저 특정물은 이행기 현상대로 인도해야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이렇게 인도하면 완전 이행이냐 이거예요. 완전 이행이냐. 아니면 하자가 있으니까 불완전 이행이냐. 이렇게. 이게 종래 다퉈졌는데 이거는 옛날 다수설을 견해했어요. 근데 지금은 판례가 특정물 매도인, 특정물 채무자도 하자 없는 물건 인도하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462조 때문에 이행기 현상대로 인도한다고 해서 완전 이행이 되는 건 아니고 불완전 이행이라는 게 판례. 그래서 이런 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완전 이행 하면은 항상 이걸 써야 돼요. 특정물 이행기 현상대로 인도했다. 이게 완전 이행이냐? 아니다. 불완전 이행이다. 이렇게 알았죠? 이거. 예,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주고 그대로 나오죠. 이행기 현상대로 물건 인도하면 특정물에 하자가 있어도 완전 이행이 되느냐 문제가 되지만 판례는 특정물 채무에서 원시적 하자. 원시적 하자는 뭐죠? 여러분들이 그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죠.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 체결 전에 하자가 있는 것이 원시적 하자죠. 원시적 하자. 그죠? 그 다음에 이 이후의 하자. 이 이후의 하자는 후발적 하자라고 그러고, 그죠? 이후의 하자는 후발적. 이거 다시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확실히 정리해 놓고. 그래서 원시적 하자, 계약 체결 전에 하자가 있다. 이렇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이다. 그게 핵심이죠. 불완전 이행이다. 그래가지고 이 판례가 처음으로 불완전 이행이라는 판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완전 이행으로 볼지 불완전 이행 엄청 다퉈졌는데 이 판례 때문에 정리가 된 거예요. 불완전 이행으로. 따라서 체불 책임을 진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현상기 이행대로 인도해도 하자가 있으면 불완전 이행.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요것도 선택형, 사례형 다 나오니까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인도 장소. 그래서 세 가지 쟁점인데 성관 현상인도 인도 장소. 그래서 특정물 채권에서 목적물 인도 장소는 채무의 성질 표시해 놓고요. 의사 표시하고 정해지지 않았으면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채권법에서는요. 계속 이런 말이 나올 텐데 성의법 이렇게 이걸로 제한을 해요. 성의법. 성질에 의한 제한, 의사 표시에 의한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이거는 뭐 매일같이 하게 될 거야. 아마 채권 종료 끝날 때까지 이 순서대로 성의법.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인도 장소도 성질에서 정해지고 의사표시 정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법률에서 그게 없으면 법률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본 대로 이게 467조 1항인데 거기서 본 대로 특정물 인도 장소 성질 의사표시 정해지지 않을 때는 467조라는 법이 그죠? 법이 채권 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에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것도 좀 해석을 해놔야 돼요. 그 선택형 나왔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거기 채권 성립 계약 시 써놓고요. 계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 물건은 어디에 있어요? 매도인 주소에 있어요? 매수인 주소에 있어요? 당연히 매도인 주소에 있겠죠. 그죠? 그럼 매도인은 채무자라고 그랬어요? 채권자라고 했어요? 채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 주소지 있죠. 그래서 조금 이따 종류물 채권 보겠지만은 이거는 특정물은 채무자 주소지에서 추심 채무가 돼요. 결론은 채무자 주소지 가서 매도인 주소지 가서 달라고 해야 되니까 결론은 추심 채무가 된다는 거 간단히 기억해 놓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특정물 채권은 그렇게 그 정도로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종류물이요. 종류물. 근데 물건 멸실은 이제 저 뒤에 가서 핵심 체크해서 다시 하기로 하고, 특정물은 지금 본 대로 세 가지가 쟁점이 됐죠. 이렇게 돼서, 성관 의무, 그 다음에 현상 인도, 세 번째 인도 장소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종류물은 중요한 게, 종류물 쌀이나 맥주 생각하면 되고요. 쌀이나 맥주, 이렇게. 종류물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술을 샀다.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배달을 해줬다. 배달을 완료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국은 종료는 배달해서 이제, 저기 매수인한테 줬을 때, 그때가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말하는 특정이란 말이에요. 특정. 그죠?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 특정의 요건과 효과, 여러분 그 노트에서 간단히 보면서 해보세요. 기억을 되살려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특정의 요건, 하면 특정의 요건은 그 채무 이행 장소로 한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지참 채무가 우리 민법의 원칙이다. 그다음에 추심 채무, 그다음에 송부 채무. 근데 시험은 거의 지참 채무가 나오니까 지참 채무. 지참 채무는 뭐죠? 채권자 주소지에서 현실 제공이에요. 그죠? 채권자 주소지 현실 제공. 채권자는 누구예요? 매수인이죠. 매수인 주소지에서 현실 제공.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뭐예요? 배달이죠. 배달. 그러니까 그런 거래. 그죠? 그래서 이거는 거기 채권자 주소지에서 현실 제공 갖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현실 제공. 그래서 현실 제공이다. 이건 요 단어 두 개만 외우면 되고. 추심 채무는 채무자 주소지죠. 채무자 주소지 구두의 제공. 요 정도만. 그죠? 구두의 제공하는 정도면 돼. 이거는 기억나죠? 그 다음에 송부 채무는 제3 주소지죠. 제3지. 제3지에서 한다. 그래서 제3지가 본래 이행 장소면 지참 채무고, 호의로 하면 발송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만 해보세요. 그래서, 의에서 특정은 거기 두 번째 줄, 물건은 거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이행한 물건을 선정하는 거죠. 그 정도로. 그래서 특정의 방법은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지참 채무. 그죠? 그래서, 특정물 인도 이외에, 특정물 인도는 오후에 했었지만, 채권 성립 당시 물건이 있었던 장소니까 채무자 주소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 빼고는, 그죠? 그거 빼고는 채무 이행은 채권자 주소지. 그러니까 매수인이란 말이에요. 매수인. 그죠? 매수인 주소지에서 하는 지참 채무가 원칙이다. 그래서 그 밑에, 지참 채무에서 채무자, 매도인이 채권자, 매수인 주소지에서 현실 제공할 때 특정이 된다. 다만 채권자, 매수인이 미리 수령 거절했을 때는 추심 채무와 같이 구두의 제공. 그죠? 수령을 최고하는 정도면 특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요. 채권자 주소지 현실 제공. 알았죠? 그 다음에 추심 채무. 추심 채무는 채권자, 매수인이 채무자, 매도인의 주소지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추심 채무의 경우 구두의 제공으로 특정이 된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위에 거기 특정물 채권 3번 인도 장소에서요. 채권 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가 채무자 주소지잖아요. 그게 결국은 추심 채무란 뜻이에요. 그죠? 그렇게 화살표로 연결해 놓고. 그래서 종류물도 채무자 주소지에서 구두에 제공할 때는 추심 채무라는 것. 그죠? 그걸로 특정이 된다는 것. 그 정도 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거기서 송부 채무. 송부 채무는 채권자 채무자의 주소지 이외 제3지죠. 송부한다. 그래서 송부채무는 제3지가 본래 채무 이행 장소다. 그럼 지참 채무 같이 현실 제공. 그 다음에 호의로 제3지 발송할 땐 발송시 특정이 된다. 했는데 이건 선택형 대비고 사례형 대비는 지참 채무 하나 정도만 쓸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특정의 효과는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된다. 특정되면 효과는 특정물 채권이 돼요. 특정물 채권이 된다. 이렇게. 예, 그 정도로 가볍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이전인데, 그게 이제 지금 말한 대로 물건 멸실의 법리인데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는 해야 되는데, 이건 강론 가서 아주 자세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가위험부담 거기서. 근데 지금 오늘은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정 효과에서 양가름 위반 위험의 이전.
그 조다르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학자들이요. 그게 뭐냐면 특정 전에는 목적물이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멸실됐더라도 채무자가 조다르무, 거기 조다르무가 물건 인도 의무예요. 물건 인도 의무. 종류물 물건 인도 의무. 그러니까 여기처럼 맥주 10병을 매매를 했다. 그럼 배달할 때가 특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배달 가기 전에 맥주 10병을 싣고 가다가 깨졌다. 멸실됐다. 맥주. 그래도 멸실됐으면 다시 갖다, 그러니까 이미 돈을 받았다고 치고요. 뭐 10만 원 받았다. 뭐 받았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멸실됐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배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를 특정 전에 멸실되면 조달 의무가 있다. 물건 인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간단히 보고. 예, 근데 이게 거기 선택형이라고 나오지만 선택형에서 이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본 대로 2번이요. 특정 목적물이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멸실이 됐다. 이때요. 그러면 특정됐으면 특정물 채권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멸실이 됐다. 그죠? 이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때. 그래서 요게 중요하죠, 여기가. 물건 멸실. 그래서 요게 이제 특정물이랑 아까 말한 논의 실익이요. 여기서 주로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정물, 종류물, 개념 해는 건 누구나 다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방가루 2번에서요. 물건의 위험이 이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거는요, 밑에, 핵심 체크에서 1번 특정물 채권, 요거랑 연계해서 할 테니까 조금 이따 하고, 예, 그래서 그건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요, 변경권. 특정된 이후 채무자를 원칙적으로 합의가 없는 한, 목적을 변경하지 못하지만, 특정 후 멸실된 경우, 동종동의 다른 물건 변경권을 가진다. 이거는 뭐, 가볍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목적물의 소유권도 특정만으로는 안 되고, 언제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시.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가볍게 보는 거고, 문제는 거기 1번 특정물 채권의 선관 의무 위반의 효과.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 노트에선 31페이지 부분인데 요거 간단히 봐봅시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같이 예, 이제 나중에 이제 강론 가서 자세히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갑이 지금처럼요. 을이 특정물 매매를 했다. 예컨대 여기서 건물, 합격법한 건물을 매매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여기 또 이행기인데, 그죠? 그래서 팔고 나서, 그죠? 팔고 나서 이 건물이 불타거나 이렇게 해서 멸실이 됐어요. 멸실됐다. 그러면 매도인 갑은 을한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선택형 할 때도 이거 많이 할 텐데, 일단 이 물건, 그죠? 특정물이란 물건 인도를 다시 해줘야 되느냐. 물건 인도 의무.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물건 인도 의무가 못하면은 손해배상 채무를 지느냐. 손배채무.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죠.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그 다음에 손배채무. 그 다음에 그렇다면 매수인은 세 번째,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느냐. 채무. 채무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채무. 그러니까 채권으로 하면은 여기 을이 이제 그죠? 여기에서 을이 그 물건 인도 인도 청구권이 있느냐, 인도 채권이 있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권리로 하면. 그리고 이것도 을이 손배 채권이 있느냐. 여기는 갑이 을한테 매매대금 채권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채무 기준으로 해보겠어요. 채무 기준으로. 그래서 특정물은 이렇게 특정물은 거기 매매계약 체결 후 이행기 전에 멸실이 되면 물건 인도 의무는 소멸한다고 그러죠. 소멸한다. 왜냐하면 이 합격법한 건물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멸실됐으면 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상 당연히 이거는 못 줘요. 그죠? 소멸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이거 팔기 전에 그죠? 매매하기 전에는 이 건물이 없어지면 갑이 손해잖아요. 갑이 손해. 갑이 손해인데 그죠? 매도인 손해죠. 그래서 이거를 물건의 위험 부담한다 그래요. 물건의 위험 부담. 그 물건의 위험을 갑이 부담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물건의 위험 부담이
권자인 매수인한테 이전한다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쓸 때도 사례를 쓴다면 물건 인도 의무가 소멸된다. 물건 인도 의무가 없다. 왜냐? 물건의 위험이 특정물은 매매 계약 시 채권자인 매수인한테 이전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그죠? 팔기 전에는 갑이 손해인데 팔고 나서는 을이 못 달라고 그러니까 손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손배채무는 여러분들 390조 여기에 따라 좌우가 되는데 얘는 한번 조문 한번 봐보세요. 이제 여러분 오늘 첫날이니까 저기 계속 그 기억을 회복하기 위해서 법전은 390조 그게 체불 책임의 근거 규정이잖아요. 근거 규정 체불 책임에 그래서 390조를 보면 예, 390조에서 보면 거기 채무 불이행과 그다음에 거기 손해배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거기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이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죠?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이게 채무 불이행이고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체불 책임의 일반 규정이란 말이에요. 근거 규정. 그리고 단서.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는 귀책이 없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90조 손배채무 390조 본문에 따르면 본문 그러면 거기서 채무 저기를 매매 그 조문을 매매다 대입시키면은 채무자는 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물건 기준으로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물건이 멸실됐다. 그럼 매도인은 물건을 또 줄 수가 없다. 그 물건이 없으니까 소멸한다. 그다음에 손해배상은 390조에서 갑의 귀책으로 그죠? 갑의 귀책이 있다. 갑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죠.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그죠?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요. 그럼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데 그럼 매수인은 매매 대금 지급을 할 채무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세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손해배상 채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손해배상 달라고 그러겠죠. 손해배상 해달라고. 그랬을 때 매매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매매 대금 채무니까 537, 538. 537, 538. 이게 대가위험 부담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537, 538. 그러니까 요 특정물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건 멸실의 전체를 여러분들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돼요. 요 부분에서. 오늘 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537, 538을 보면요. 537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537에. 거기서 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러니까 매매를 대입시키면 돼요. 대부분 매매밖에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 매도인 매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 채무자는 이게 매도인이란 말이에요. 매도인. 채무자는 거기 상대방 채권자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매매대금 청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대금 지급 채무가 없다요. 537은 그죠? 그래서 매매대금 지급 채무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청구를 못하니까, 그죠? 청구를 못하니까 채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538조요. 538조 1항, 2항. 그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거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를 했잖아요. 그죠? 1항을 보면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그게 매수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 매도인은 상대방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매도인은 채무자는 채권자인 상대방 매수인에게 이쪽이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38조 1항 1문 이거는 채권의 의뢰규칙으로 그죠? 의뢰규칙으로 멸실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매매대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죠? 2문에서는 거기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참 잘못 말했네요. 2문이죠. 2문. 2항이 아니라 2문.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 그래서 채권자의 수령지체. 그래서 2문에서는 의뢰 수령지체. 그죠?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는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 청구가 가능하니까 매매대금 채무가 있다예요. 채무가 있다. 그쵸? 그래서 요게 적용된단 말이에요. 매매대금은. 그러면은 여기서요. 이제 물건 인도 의무 없다. 갑의 규칙으로 저기 멸실돼서 이 물건 인도 의무는 손해배상 채무로 전환됐다. 그랬을 때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 채무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는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 손해배상 채무가 있으면 매매대금 지급 채무는 당연히 있다예요. 당연히 있다. 있다고 이 대가위험 부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이건 아예. 왜냐하면 얘가 만약 이거 10억에 샀다. 그죠? 이거를 물건을 10억에 매매했다. 그러면은 얘는 물건을 주고 얘는 10억을 줘야 돼요. 그죠? 물건을 주고 원래는 10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게 물건 인도 없어지고 손해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손해배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얘가 이제 10억을 청구하려면 손해배상으로 10억을 주고 손배를 받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물건하고 손배가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매매대금 채무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537, 538조가 적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를 대부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537, 538이 적용되는 줄 알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론 가서 아주 자세히 하니까 이 537, 538 가세요. 지금은 요 기초만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해두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주로 이제 보통 이 계약 시에는 10억에 매매했지만 멸실 당시 시가가 뭐 15억으로 상승했다. 이럴 때 문제되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15억을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멸실 당시 시가. 그리고 10억을 주고 15억을 받아오는 거죠. 그죠? 10억을 주고 15억 받아온다. 이렇게 돼서 그럴 때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물손대 앞자 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물손대 이렇게. 그래서 그런 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고 그럼 두 번째로는 갑이 을한테 똑같이 매도인 매수인인데 저렇게 멸실이 됐어요. 멸실됐는데 이번엔 매도인한테 귀책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항상 이제 특정물 없어진 물건 인도 의무는 없어요. 인도 의무는 없다. 그렇게 하고 물건 손배. 그러면 손배 책임 의무도 없다. 왜냐면 아까 390조 단서에서요. 그죠? 손배 채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기서 귀책이 없으면 손배 채무가 없다. 그러면은 세 번째 을의 매매대금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 채무. 그래서 이때요. 손배 채무가 없잖아요. 손배 채무, 매매대금 채무가 당연히 없냐, 있냐. 이때는 537, 538. 이때만 적용돼요. 이건 적용된다. 이때 적용된다. 알았죠? 오늘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제 선택형 풀 때나 보면요.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해요. 알았죠? 그래서 규칙이 있어서 손배 채무가 있으면 매매대금 당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대가용 부담 적용 안 돼요. 꼭 오해하지 말고. 근데 물건 인도 의무가 없고 손배 채무도 없을 때는 매매대금 채무를 규율하는 법이 537, 538이고 이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537에 적용되면 매매대금 청구 못하니까 매매대금 채무가 없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538조가 적용되면 그 다음에 1항 1무는 의뢰 규칙으로 멸실, 1항 2무는 수령지체 중 쌍방의 규칙서에 멸실 매매대금 청구가 있다. 이렇게요. 그리고 요 법리가요. 여기에 그대로 적용돼요. 요 법리가 그대로. 왜냐하면 특정물 채권이 됐잖아요. 특정된 이후에는.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특정물 종류물은 그 개념하고 이런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거 시험 문제는 다 이것밖에 안 나오니까 멸실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럼 책을 봐보겠어요. 그러면은 거기 핵심 체크 1번 특정물 채권의 선관 의무 위반의 효과 이렇게 돼서 물손대 앞자 따서 외우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한 후 인도하기 전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됐고 매매계약 성립되고 인도하기 전에 뭐 특정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동그라미 물건 인도 의무. 그 채무자 이건 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숨은 뜻은 다 매도인은 특정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매매계약 시 물건의 위험 부담이 채무자인 매도인에서 채권자인 매수 이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알았죠?
이거 사료형 쓸 때는 그렇게 준비한다. 알았죠? 그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손배 책임. 이때 채무자의 성관 의무 위반 과실이 있는 경우일 때 그렇게 멸실됐을 때는 물건 인도 의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손배 채무로 전환된다. 이런 표현을 외우세요. 물건 인도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 채무로 전환된다. 이런 말. 그죠? 그러니까 물건 10억짜리 줄 거 손배로 10억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손해배상 진다. 점이, 그 다음에 점이. 그러나 채무자가 성관주임을 준수했다. 과실이 없을 때죠. 그때는 손배 책임을 지지한다. 390조 단서, 본문 단서. 알겠죠? 390조 근거를 잘 제시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매매대금 지급 채무. 점 1. 매도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채무자의 손배 채무와 대가적 채무로 채권자는 당연히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 여기죠. 손배 채무가 있으면 당연히에요. 당연히. 이거는 538, 537은 적용 안 돼요. 알았죠? 그냥 당연히 주는 거고. 점이 그러나 매도인이 손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매수인의 매매대금 채무는 오른쪽 대가위험 부담 문제로 537, 538이 적용된다. 이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강론에서 아주 자세하게 하는데 지금은 큰 틀만 짜보란 말이에요. 물선대로. 알았죠? 이렇게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기초가 되면 다시요. 거기 위에 특정의 효과 저기 종류물에서요. 그래서 양가루 1번, 양가루 2번에 반가루 2번 거기 특정 후 특정물 채권이 됐죠. 쌍방의 기책사에 오신 물건이 멸실됐을 때 이때도 물손대란 말이에요. 첫째 동그라미 1번 물건의 위험 이전. 그래서 특정 후 목적물이 쌍방의 기책사에 오신 멸실되면 채무자 매도인이란 말이에요. 물건 인도 소멸 아까 좀 물손대.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종료물은 특정으로 급부 물건의 위험이 채무자에서 채권자한테 이전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는 특정시. 그렇죠? 여기는 계약시. 특정물은 계약시 물건의 위험이 이전된다. 여기는 특정시 이전된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대급 부위험 그게 매매대금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서 매매대금 지급 채무 이렇게 써놓고 반대급 부위험이 매매대금 지급 채무.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본 대로 쌍방의 기책사유 없이 멸실 그러니까 기책사유 없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손배채무를 안 진단 말이에요. 손배채무를 안 지니까는 거기 반대급 부무가 537, 538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손배채무 없다 이거 하나 이렇게 이거 하나 쓰면 쌍방의 기책사유가 없었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390조 단서 손배채무 없다. 그래서 그걸 2번으로 하고 반대급부에다 3번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대급부가 매매대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아까 저기 조문 읽은 거 그대로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쌍무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여전히 대가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대가위험은 매매대금 지급 의무죠. 그래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반대급부가 매매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537이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가서 밑에 끝부분 다만 특정 후 채권자 지체가 있으면 대가위험은 채권자한테 이전한다. 그게 538조 2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수령지체장 쌍방의 책임 없이 멸실됐을 때는 매매대금 채무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교과서를 읽으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요거를 물손대를 좀 하여튼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오른쪽 현상인도 의무 이건 금방 했고요. 불완전이행이라는 판례. 그 다음에 종류 채권에서는 그 선택형에 가끔 나오는 판례가 요거 주식 반환 의무. 주식 반환 의무는 종류 채무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세 번째 줄 원고의 주식 반환 의무는 특정물 채무가 아니라 종류 채무이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전에는 이행 불능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물건을 배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선택형 지문 하나 대비해 놓는다. 이 정도로만 해야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0분 쉬는데 좀 매매 구조랑 요거요. 요 물손대 요 구조랑 좀 요거를 숙지를 좀 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래야지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니까. 예, 그럼 지금부터 10분 쉬고 시작을 합시다.